듯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어! 당장! 이게 내 수준이야. 고졸 쓰레기. 바닥에 떨어진 닭발이나 주워 먹어. 진심으로 사과해. 무릎을 꿇은 채 소주를 뒤집어 쓴 신입사원. 20명의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닷새 후 이 남자는 그들 모두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가 석 달간 감춰온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 모든 굴욕을 참아야 했을까요? 서울 여의도 대한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책상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봐왔던 이 전망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MBA가 뭐가 대단해?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짜 현장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 3개월간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라.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민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위조된 자신의 이력서였습니다. 이름만 진짜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잊지 마라.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약자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배워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민우는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20평방미터 남짓한 공간. 하버드 기숙사보다 작았습니다. 아파트 거실보다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석 달간 이곳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20만 원짜리 정장이었습니다. 평소 입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울렸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에 2호선은 숨이 막힐 정도로 붐볐습니다. 민우는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리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했습니다. 옆 사람의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누군가의 가방이 허리를 찔렀습니다. 이게 현장이구나. 민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전 9시 대한물산 구로지점 영업이부. 민우는 부서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20개 남짓한 책상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미 출근한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기, 오늘 첫 출근하는 강민우입니다. 민우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안쪽 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배가 불룩 나온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인상을 쓴 듯한 주름이 깊었습니다. 박성호 부장입니다. 짧은 소개였습니다.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우의 이력서 위에 멈췄습니다. 고졸이라고?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애들을 뽑나? 인사부는 뭐 하는 거야?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다가 펼쳤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긴. 저기 구석 자리 써. 박 부장이 가장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창문도 없고 복사기 바로 옆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음을 들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첫날은 잡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야, 신입. 커피 좀 타와. 복사 500장 해놔. 회의실 청소 좀 해. 민우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자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고요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매일 겪는 일이구나. 이게 약자의 하루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무리지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책상에서 먹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힘들지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수진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수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대리님. 말 놓으셔도 돼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이 건물 안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박, 거래처에서 클레임 들어왔대. 대기업 쪽인데 완전 난리 났어. 민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부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 단가가 잘못됐다고? 이게 무슨... 전화를 끊은 박 부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 세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결 못하면 계약 날아간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견적서를 비교했습니다. 납품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민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뭐야? 박 부장이 짜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단가를 7% 조정하고 납품을 이틀 앞당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가가 3% 절감됩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부장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료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10분 후 그는 상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민우의 해결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장님이 또 가로챘네요. 항상 그래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것도 배움이야. 이것도 현장이야. 밤 10시, 민우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뒤였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벗었습니다.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장이구나. 민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약자의 위치에서 보는 세상. 나는 이걸 배워야 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버지, 어떠냐? 짧은 문자였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로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 버틸 수 있을까? 민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진 대리의 쓸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혼자 먹었던 김밥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첫날이야. 이제 시작이야.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석 달이 그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까지 그를 데려갈지를요. 2달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3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닦았습니다.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야, 강민우. 박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부장님. 어제 내가 만든 보고서 가져와. 민우는 서류를 들고 부장 자리로 갔습니다. 밤새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15장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이게 보고서야?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졸 수준이 이거야? 다시 해. 죄송합니다. 민우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찢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수진 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대리님.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신입 때 박 부장님 밑에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사표를 몇 번이나 쓰고 찢었는지 몰라요. 민우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리님, 왜 이런 걸 참으셨어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가 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말이 민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견디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나아졌나요?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계약서 파일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대리님, 민우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이 단가가 이상한데요. 민우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시장가보다 20%나 높아요. 그리고 이 거래처, 민우는 거래처명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회사,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쉿! 수진이 민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그건 부장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우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박 부장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요. 회사 돈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요. 이래서 그렇게 당당한 거구나. 민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부장이 민우를 유난히 자주 불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야, 강민우. 고객 미팅 따라와. 오후 4시 민우는 박 부장을 따라 거래처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미팅룸에 들어가자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래처 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얘는 누구요? 거래처 부장이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아, 신입이에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박 부장이 민우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얘는 고졸이라 잘 모릅니다. 그냥 교육 차원에서 데리고 왔어요. 거래처 부장이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 민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박 부장의 거래 내역을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3개월 동안 6천만 원, 6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 1년 동안 2억 4천만 원, 3시간 동안 분석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재무 분석 기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최소 2억 원의 리베이트.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현장의 진실이구나. 민우는 이 정보를 아버지에게 보고할까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해.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수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우는 책 뒤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증거였습니다. 박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명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쌓여가고 있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우가 출근하자마자 박 부장이 불렀습니다. 야, 강민우. 네, 부장님. 금요일 저녁에 부서 회식 있어. 너 당연히 나와야지.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 막내니까 일찍 와서 자리 잡아야 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박 부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식?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민우 씨, 금요일 회식. 조심하세요. 네. 부장님이 술 드시면 더 심해져요. 수진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리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까지 나을. 민우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 영업이부 직원 20명이 모였습니다. 민우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내의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수고했어. 박 부장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민우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상추를 준비했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야, 강민우. 박 부장이 불렀습니다. 네, 부장님. 왜 부장님 술잔이 비어 있어? 민우는 일어나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박 부장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박 부장은 벌써 2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졸도 술은 따를 줄 아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 2차였습니다.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좁은 공간에 20명이 빼곡하게 앉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구석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쌓여갔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 이번엔 폭탄주다. 강민우, 너 만들어.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맥주잔에 소주를 섞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박 부장 앞에 놓았습니다. 부장님, 여기 있습니다. 뭐? 이게 폭탄주야? 다시 해. 민우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됐어. 내가 마셔. 저는 마시라고. 민우는 잔을 들었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옆자리에 김 대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민우가 박 부장 옆에서 소주를 따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대리가 몸을 기울이며 민우를 밀쳤습니다. 미안. 민우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소주 몇 방울이 튀었습니다. 박 부장의 흰 셔츠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포장마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우는 소주병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박 부장이 천천히 셔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박 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몸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감히 부장님 옷을 버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긴. 무릎 꿇어. 부장님. 당장. 민우는 박 부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20명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사과해. 박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진심이 없잖아. 진심이. 박 부장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얼굴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코가 쓰렸습니다. 민우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물인지 소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야, 고졸 쓰레기. 박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부장님, 이건 너무 심하십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부장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하지만 너도 같이 당할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후배 직원들은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며 키득거렸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조차 눈을 돌렸습니다. 민우는 완전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약자의 현실이구나. 바닥에 떨어진 닭발이나 주워 먹어. 박 부장이 발로 바닥의 음식을 민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가 묻은 닭발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버지. 민우는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인내의 끈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민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소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박 부장이 웃었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주 냄새가 풍겼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민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한강 다리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다리 한가운데 섰습니다. 난간에 기댔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물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우야, 석 달을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지만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약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침묵하는 사람들이 왜 침묵하는지.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민우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초라하고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 들어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옷이 말랐습니다. 소주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민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밤거리를 걸으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침묵했던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모두 기억할 거야. 그날의 얼굴을. 민우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한물산 전 직원에게 긴급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 집합. 회장님 특별 지시.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구조조정 아닐까? 아니면 합병? 박 부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금요일 일로 그 고졸 새끼가 사표 낸 것 같은데. 잘 됐어. 그는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몇몇이 웃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우가 금요일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 2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 부장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빨리 시작하지. 바쁜데. 그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70대의 노신사였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멍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제 막내 아들 강민우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대한물산에서 현장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박 부장은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금요일 영상 봤어요? 완전 끝났네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곳곳에서 휴대폰을 꺼내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현장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진짜 직원들의 마음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였습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쳤습니다. 얼굴에 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왼쪽 볼이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금요일 밤의 영상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민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과해. 박 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소주가 민우의 얼굴에 부어졌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액체가 보였습니다. 민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야, 고졸 쓰레기. 강당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음식을 집으려는 민우의 손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강당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이든 여직원 하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박 부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석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민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외모로, 배경으로 차별하는 현실을 배웠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의 자리가 두려워 침묵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민우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다음 자료가 떴습니다.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박성호 부장은 지난 3년간 약 6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정상 단가보다 20%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말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는
박 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챈 저를 입막음하기 위해 괴롭혔습니다. 박 부장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보안 요원 둘이 그의 양옆에 섰습니다. 안 돼요. 오해해요. 박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성호 부장, 즉시 해임합니다. 박 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그리고 횡령 및 폭행 혐의로 고소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박 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왜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당했는데. 민우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박 부장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신 부장님은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민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박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닐 때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기억하세요. 박 부장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박 부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를 강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강당 문이 닫혔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물산은 변화합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점점 크게.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 제 아들 강민우 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 아니, 차장님, 대리님.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죠. 일어서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요, 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비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장님이 그렇게 당하는데 전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하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였어요. 제게는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대리님, 민우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서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예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대리님. 함께 바꿔나가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파트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로 거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외로웠던 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배웠어. 진짜 세상을 배웠어. 민우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권력은 약자를 짓밟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이다. 나는 평생 이것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민우는 불을 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약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물산은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 사건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민우는 정식으로 기획팀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직함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민우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식 코너에서 제육볶음을 담았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옆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수진 대리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장님,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바꿔나가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대리님.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우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획팀 차장으로서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50여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생 문화 만들기입니다. 민우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화면에 시스템 설명이 떴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직급 파괴 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회의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몇몇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셋째,
강제 회식은 폐지합니다. 이 말에 더 많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자율 회식으로 바뀝니다.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처음엔 재벌 2세의 쇼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무가 급하게 민우를 찾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대형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신성전자입니다. 우리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심각합니다. 상무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이 계약 날아가면 팀 전체가 위험합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팀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눈빛들이었습니다.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차장님이 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설득하겠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민우는 신성전자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40층이었습니다. 대표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비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바쁘십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민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 마침내 대표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있었어요? 네,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분만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강 차장이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민우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 부장의 비리로 불편하셨을 겁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게 6개월만 기회를 주십시오. 6개월? 저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대표가 민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직 남은 멍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당신 이야기 진심이군요. 정말 변하려고 하는 거군요.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6개월만 기다리겠습니다. 대신 약속 꼭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회사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약이 유지됩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그게 통한 것 같아요. 팀원들이 민우를 둘러쌌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함께 이룬 성과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우는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대한물산은 일하기 좋은 기업백에 선정되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30% 상승했습니다. 이직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율 참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민우 상무님을 위하여 수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민우 씨를 위하여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장이구나.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우가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생수를 사려고 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초라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장님, 아니 상무님, 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얼마 전 회식에서 선배한테 술을 강요당했대요. 박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는데 제가 상무님한테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장님,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이 변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박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변하겠습니다. 아드님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무수한 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권력은 약자를 짓밟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이다. 나는 평생 이것을 잊지 않겠다. 마이너스 그날의 강민우에게.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소주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보기 드문 별이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계속 배울 거야. 계속 성장할 거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민우의 뒷모습이 밤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약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그의 앞에 펼쳐진 길이었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민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약자의 자리에 서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을 떠올리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민우가 배운 것처럼 진짜 힘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셨나요? 혹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